지난달 16일 취임 이후 보름 만에 터진 일본 학술회의 임명 거부 반문을 통해 자신의 독단적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두고 히틀러 논쟁이 불붙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강권적인 권력 행사에 나설 때마다 히틀러와 닮았다는 비판이 SNS 등 인터넷에서 제기되곤 했지만 스가 총리는 그런 상황을 초고속으로 맞이한 셈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 학자 105명 가운데 이전 아베 정권 때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던 적이 있는 6명을 임명해서 탈락시켜 학계와 진보 진영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학술회의는 총리 산하기관이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 운영 등의 독립성이 보장돼 왔다. 그러나 이 관행에 스가 총리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학계에 대한 지배 우려가 커진 상태다. 스가 히틀러 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스가 총리에 의해 임명에서 탈락한 마스미야 타카아키 리스메이칸대 교수가 외국 특파원 협회 기자회견에 나와 했던 발언이었다. 마스미야 교수는 독일 나치의 히틀러조차도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특별 법률을 필요로 했지만 스가 총리는 현행 헌법을 바꿔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되려는 것은 아닐까 싶다고 발언했다. 스가 총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진영은 이 발언에 대해 문제투성이의 일본 학술회의를 개혁하려고 하는 스가 총리를 인류 대학살을 작용한 히틀러와 비유하는 것은 어불성설.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학술회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책무 등 반론이 쏟아졌다. 이에요네야마 류이치 전 니가타 현 지사는 24일 트위터에서 히틀러 집권 당시의 독일 국민과 현재의 일본 국민을 비교하면서 지금 일본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주위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당국에 신고하는 독일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이 나치 독재의 토양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관련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며 현재 일본 사회가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물러난 아베 우익 본색 의원 모임 주도 야스쿠니 참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퇴임 후 우익 색채를 드러내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26일 NHK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자신이 회장을 맡은 국회의원 단체인 창생일본 모임을 전날 도쿄에서 열었다. 자민당 내 여러 파벌 의원이 가담한 창생일본은 나카가와 쇼이치 전 재무상이 2007년에 만든 진정한 보수정책연구회가 전신이며 일본의 역사와 전통, 공공질서 중시를 활동 목적으로 삼고 있다. 창생일본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거나 부부 별성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등에 반대하며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 등을 주요 과제로 꼽는 등 우익 성향을 내비치고 있다. 25일 모임에는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 하기유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시모무라 하쿠본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아베는 8년 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한 것이 창생일본 구성원의 덕이라고 이날 모임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창생일본은 아베 총리 퇴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베 전 총리의 새로운 구심점 중 하나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창생일본 사무국장인 기아라 미노루 총리 부저가는 앞으로 아베 씨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공부 모임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아베는 우익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활동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양상이다. 그는 퇴임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이 합세된 야스쿠니 심사를 전격 참배했으며 이달 19일에는 초계 예대제를 맞아 야스쿠니 심사를 다시 참배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번 제사 때 신사에 공물을 보내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하는 동안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참배하며 우익 세력의 관심을 끌고 있는 셈이다. 자민당의 우파 성향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27일 열리는 창립 1주년 모임에 아베 전 총리를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생의 과업으로 꼽은 개헌을 달성하지 못하고 퇴임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밝힌 아베는 외곽에서 우파 세력을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 최대 항공그룹, 인력 3,500명 감원, 항공기 30대 매각. 일본 최대 항공사인 전일본 공수를 거느린 ANA 홀딩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로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인력 중 약 3,5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ANA 홀딩스는 오는 27일 기업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ANA 홀딩스는 도요타 자동차 등의 직원을 파견하고 채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3,500여 명을 감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그룹은 또 경영난 타결을 위해 항공기 30대를 매각할 방침이다. 3월 결산인 ANA 홀딩스는 2020 회계연도 연결 결산 기준 순손실액이 5천억 엔에 달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ANA 홀딩스는 보잉 777 등 연비가 떨어지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기 위주로 약 30대의 항공기를 팔기로 했다. 120석 규모인 보잉 737도 매각 대상이 된다. ANA의 올해 4에서 8월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기보다 96%, 국내선은 84% 감소했다. 이달에도 국제선이 약 90%, 국내선이 약 50%의 운항을 중단하는 등 감편이 계속되고 있어 국제선을 중심으로 수요 회복이 불투명하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신이 K방역 성과를 소개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전문성을 갖춘 긴급구호 등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며 극찬했습니다. 외국의 석학들도 우리나라의 저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K방역의 원동력에 대해서 한국은 방역과 검사를 잘 수행하면서 세계 각국에 당황하지 않고 할 일은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서로 책임이 있다는 정신이 한국의 DNA입니다. 라고 말했죠. 또 프랑스 대표학자 자크 아탈리도 한국은 기술과 소프트 파워에 통달했다는 점에서 이미 세계 선진국 중 하나라며 코로나19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술지 네이처는 14쪽 분량의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호를 실었죠. 그 속에는 정부 주도 연구로 진단키트를 개발한 사례와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용이 세계 2위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기에 선진국 중 선진국이라는 거죠. 심지어 해외 위험 지역에서 귀국한 재외 국민들을 위한 시설 관리와 격리, 진단과 치료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나라에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노력까지도 한국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BBC부터 일본의 NHK까지 IT 기술을 활용한 한국 해수욕장 방역법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QR코드를 이용해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파악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드론 카메라를 이용해 해수욕장 내의 몰림 현상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러한 K방역 노하우를 전파받기 위해 세계 82개국에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K방역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도 눈부신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OECD에서 한국만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절했고 전문가들은 역성장이지만 한국의 GDP 순위가 8에서 9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년 전 미국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이 기적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오늘날의 한국은 정말 전 세계가 바라보고 배울 정도로 국력과 위상이 올랐습니다. 대체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어떤 면모를 보며 어떤 기적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13년 미국의 한 언론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그 밑바탕에 있는 저력에 대한 소름 돋는 전문가들의 분석들로 지금의 한국의 성장을 예측하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 당시 해외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켄터키주 정도 크기와 인구 약 5천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특유의 불굴의 의지와 맨 땅부터 일궈내는 힘을 길러 나라를 성장시켰는데요. 한국은 경영과 비용, 생산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테크놀로지 카피캣의 대가로 그리고 패스트 팔로워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의 빠른 성장은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죠. 또 1980년대 한국이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속도는 마치 해성과 같았다고 해요. 그렇게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올라섰지만 1990년대 말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은 또다시 한번 국난을 맞았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기를 극복하는 단결력과 국난 극복 DNA를 발휘했고,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의 힘으로 무려 3년이나 빠르게 IMF 사태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5번째 국가일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세계 9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현재는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했죠. 또 디스플레이 패널, 메모리칩, 선박 제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자동차 5위, 석유화학과 철강, 직물도 10위권에 들어가며 놀라운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2010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에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는 등 한국은 국력을 성장시켜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 이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이 새로운 시장을 단기간에 공략하는 능력과 한국인의 특유의 과감함으로 라이벌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시장에도 과감히 진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본이 꽉 잡고 있던 베트남부터 인도네시아까지 공략해 지금은 한국이 그 시장들을 빠르게 점유해가고 있죠.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않은 한국은 소프트 파워로 한국인들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큐멘터리에선 한국이 곧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소프트 파워 서비스 산업은 세계적 인프라가 있는 도시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필요한데, 해외 전문가들은 모든 요소가 부합한 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인의 특유의 저력과 높은 퀄리티를 추구하는 성향이 만든 한류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아 곧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은 카피캣의 대가,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서 앞으로 10년간은 세계가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며 끝을 맺었습니다.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예측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의 한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지나친 외래어의 유입을 걱정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먹방, 만두, 떡볶이 등 한국 단어를 사용하고 외신에선 혼족이라는 한국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소프트 파워 붐을 일으켰고,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최강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죠. 해당 다큐멘터리에선 K푸드부터 K드라마, 찜질방 등 각각의 자산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국가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현재 K컬처, 한류라는 국가 브랜드가 만들어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